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번 7월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로 5.4%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9%나 상승했습니다. 또 서프라이즈하게 크게 나온 건데요. 근데 뉴스를 보면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이게 일시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지난 5월 달에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한 몇 달 정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5월, 6월, 7월 연달아서 CPI가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니까 이제는 입장을 바꿨죠. 연말에는 돼야 누그러진다. 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연말까지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발표되면 아마 그때는 내년에는 누그러진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꿀 것 같아요. 일시적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몇 달 정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몇 분기 정도 일시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2분기면은 반년이잖아요. 반년을 가지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뭐 어쨌든 사실 지금 우리 실물 경제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부동산 등 이렇게 자산 가격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여기 또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생활 물가 상승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연준의 파월 의장은 매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왜 자꾸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까요? 이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결론은 미연준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추지도 못하는 인플레이션 예측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미연준은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 결정을 대응하는 뒤늦게 대응을 하는 기관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자꾸 예측을 하니까 틀린다는 거죠. 그런데 미연준이 왜 금리를 올리면 안 될까요? 일단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죠. FOMC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여기 참석하는 위원들 대다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기가 엄청나게 크게 침체를 할 당시에 쿼니티티브 에이징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 이게 1에서 3까지 실행하면서 돈을 풀면 어쨌든 다 죽어가던 경제가 정상화되는 이런 확실한 효과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돈 풀기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준이 경제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뭐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실업률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부동산 등 뭐 일정 수준의 자산 인플레이션은 용인을 해야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된다. 미 연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죠. 이쯤 되면 이번 7월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체 어떻길래 연준이 이렇게 말까지 바꿨는지 궁금해지죠. 그림으로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구성 항목이고요. 전년 대비 뭐가 얼마나 더 크게 가격이 올랐나 쉽게 볼 수 있게 표시를 한 겁니다. 남세계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24.5%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다음으로 식품이 전년 대비 2.4% 올랐고 나머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가격이 전년 대비 4.5%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역시나 그림처럼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로 45%나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나머지 패션 그리고 신차죠. 새차 가격 그리고 담배 가격 등이 5에서 7%가량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또 높이 오른 항목이 운임이죠. 근데 앞서서 살펴본 대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24%나 이렇게 올랐으니까 에너지를 원료로 움직이는 운임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전년 대비 10.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주거비라 그러죠. 이게 2.4%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오를 이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부 항목들을 전부 다 합산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올랐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또 경제 초보자님들이 그냥 들으시면 뭐 좀 5% 정도 오른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지난 60년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 그리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비교 차트입니다. 미연준은 역사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상승률이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이런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한 몇 개월만 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아니라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다는 거죠. 또한 지금 그림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5.4% 증가라는 수치는 금융위기 있죠. 이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나온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연준이 자꾸 말을 바꾸면서 이제는 연말이 돼서야 뭐 물가 상승률이 누그러질 수 있다. 이게 자신 없는 표현을 자꾸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채널은 재테크 채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게 우리는 미연준 의장의 발언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크게 망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난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미 연준은 계속 말하던 이런 입장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자 기준금리를 뭐 예고도 없이 급격하게 올렸던 이런 역사가 여러 번 있어요. 기준금리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일시에 심각한 손실을 입고 1980년대 당시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걸 채권 대학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또한 금리 급등으로 폭락하면서 역시나 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을 했었어요. 미 연준은 주식 투자자나 뭐 채권 투자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미 연준은 이렇게 1980년대, 90년대 예고도 없이 기존의 의견과 다르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이런 것까지 불사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움직여왔다는 거죠. 그럼 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바로 경제 지표와 상식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 채권 대학살을 겪으면서 미 연준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투자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미국 장기채 투자자들이죠. 이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봤으니까요. 그럼 이들은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인데 이 금리를 보면 투자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1.33%까지 미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다.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연말 가면서 점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미국 장기 국채를 매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매수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국제 투자자들도 미 연준 의장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물론 파월한테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다수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그 이유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은 미국 만하임 컨설팅에서 발표하는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그림 보시면 올 초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6월에 아주 살짝 꺾여 내려갔죠.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차트가 너무 급하게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치솟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 하는 심리도 상당히 강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미국 중고차 사이트인 카그루스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가 6월부터 최근 경사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지표들을 봐도 중고차 가격이 지금부터 뭐 또다시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기보다는 이제부터 완만하게 가격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진 시점이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보면은 증가율이 이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당연히 큰 폭의 오름세가 유지되겠죠. 하지만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둔화를 예측하는 첫 번째 이유죠.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 또한 생산 차질이 발생했었고 운송 차질이 있는데 이것이 연말로 가면서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현재 전문가들 다수 의견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원유 같은 경우에 셰일 오일의 생산이 현재 줄어들고 있고 오펙의 단합이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반면에 생각보다 단합이 잘 깨지고 이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연말로 가면 유가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죠. 정말 유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워낙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당장 명확하게 전망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다수는 연말로 갈수록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집안에 머물다가 외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락다운이 해제되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원재료와 인력이 부족해서 올랐던 서비스업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눌린 수요가 분출되는 기간은 몇 개월이죠. 이렇게 오른 가격은 다시 공급이 증가하고 인력도 구해주고 하면서 해소가 되죠.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역시나 이 서비스업 가격 역시 상승률이 완만해질 거다. 이럴 가능성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세부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요소, 역시 우리보다 한 발 빠른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 형님들은 하반기 점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미국채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채널은 경제 재테크 채널이니까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림을 보면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던 구간, 중고차 매매상들의 매출과 이익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을 거고, 만약에 상장된 회사라면 주가의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겁니다. 근데 그림처럼 점점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 주가는 어떨까요? 당연히 상승률이 멈출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고점이다 싶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대 실적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림의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구간에 급격한 매출과 이익 증가를 경험하고 주가 또한 큰 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그림처럼 소비자 물가 항목 중에서 경제 재개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재개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크게 보고 매출과 이익이 점점 증가했던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럼 지금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할 것이다, 증가율이 이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실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최근까지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은 오히려 악재가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억눌린 수요 폭발로 성장하는 구간에서 다시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는 실적 성장이 강한 성장주로 자금이 다시 몰려갈 수밖에 없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녹아있는 지표가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고요. 이 지표가 하락하는 구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실제적인 이익 성장률이 높은 성장주들로 자금이 몰려드는 것,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 채널에서 자주 설명드렸고, 지난 6월에 지금 썸네일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성장주 비중을 확대를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최근까지 성장주들의 주가가 급등해온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 7월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동요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보면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성장주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물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당연히 원자재부터 건설, 인프라 투자 쪽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나 함께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겠죠. 다만 하반기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유는 주거비 반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 물가 항목 중에서 주거비 항목이에요. 그림 보시면 최근 확실히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표가 대체 왜 중요하냐?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비중에서 주거비 항목은 32.7%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연말로 가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지표들이 진정되는 국면에서도 주거비는 일정 수준으로 계속 소비자 물가 지표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유는 코로나로 최근 재택근무를 하면서 텅 비었던 이 미국의 사무실들이 다시 대면 업무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수요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중 주거비 항목은 오히려 하반기에도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은 둔화될 수는 있어도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이유죠. 그럼 여기서 명확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입장에서 고용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될 때까지 돈 풀기를 계속 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근데 실제 미국인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양극화를 비롯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등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양극화, 자산 가격 상승은 안중에도 없어요. 용인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상화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는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하반기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과거 연준의 말만 믿고 있다가 자살하고 그런 투자들이 여럿 있다, 채권 대학살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중고차 가격부터 에너지 가격, 서비스 가격 등 하반기에는 이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우리는 성장주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걸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